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이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경기 부양책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주춤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나스닥은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다만 주요 기술주들의 하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다우지수의 장중 상승 탄력보다는 조금 더 못 미친 채 이 다우도 0.6%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날 시장을 보면요.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것들이 1%대 하락을 보였고요. 구글의 알파벳이 0.5% 내렸습니다. 이 기술주들의 하락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굉장히 주요한 그 글로벌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의 실적을 전해드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아마존의 실적을 전해드리게 될 텐데 이렇게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과연 이들이 실적을 어떻게 낼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과연 제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두고 약간의 관망 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이날 은행주들은 상승했는데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이 2에서 3%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장혜진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추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21일 미국 3대 지수는 유럽연합의 경기 부양책과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로 문을 닫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장 초반에 장중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이후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시장 전반에 비해서 너무 강했던 이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 전까지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가치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졌고요.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이날 유럽연합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회복기금 7,500억 유로죠. 우리 돈 1,030조 원을 조성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보조금 부문에서 규모를 줄이는 선에서 회원국들은 의견 일치를 봤는데요. 이번 합의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등 높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도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여러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달 안에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신규 부양책이 이달 안에 합의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면서 8월 첫 주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날도 역시나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가 이어졌죠. 어닝스카우트에 따르면 이날까지 S&P 500 지수 기업 58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81%가 예상을 웃도는 양호한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은 코카콜라에서 시장 전망을 웃도는 2분기 이익을 발표해서 개장 전부터 주가 상승세를 확인을 했고요. 방산업체죠. 로키드 마틴 역시 2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고 이 모든 부문에서 매출이 증가했다면서 올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감 이후에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 주당 손실도 마이너스 9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장중에 27,000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막판에 줄였는데요. 0.6% 올라서 26,84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 지수 이날 홀로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0.81% 떨어져서 1,680포인트에 문을 닫았고요. 장 초반에 강했지만 이내 반락했고 장중에 반짝 반등을 시도하긴 했지만 막판에 낙폭을 더욱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17% 소폭 상승해서 3,257포인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장중에 3,280선에 가까워지기도 했지만 막판에 오름폭을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혼재된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날 증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결국은 이 장 초반의 분위기는 사실 좀 좋았습니다. 추가 재정 부양이 조금 지체될 수 있다는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주요 기술주들도 이 개장 전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았던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또 유럽 측에서 부양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리고 전일에 양호했던 아시아 증시 성적까지 좀 겹치면서 랠리 지속 기대감이 좀 지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프라임데이 이벤트를 연기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주가가 하락으로 좀 반전하는 등 최근에 좀 랠리를 주도했던 업종들 그리고 기업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투심이 약화가 된 것 같고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금융주와 소비재주 그리고 산업재주 등의 이 소외됐던 그런 업종들의 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부진한 반면에 경기 민감주 위주의 다우가 아웃퍼폼하는 좀 혼재된 양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방금 전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올랐습니다. 2.3% 오른 채 마감이 됐는데요. 더 의미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계속 상단의 저항선을 작용을 했었던 41달러 선을 좀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유럽 연합의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를 상승시켰다는 분석입니다. WTI 가격은 지난 밤 사이에 2.3% 올라서 41.76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도 동시에 올랐는데요.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달러 약세 영향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죠.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TD 시큐리티 증권에서는 달러가 떨어지자 세상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한 만큼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주요 상품의 가격 자체가 달러로 표현되는 주요 상품의 가격 자체가 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오르고 금값도 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값과 더불어서 은값도 덩달아 상승했는데요. 금값의 경우에는 1.4% 올라서 1,843.1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 약세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그 약세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0.6% 지난 밤 사이 내려서 95.18에 마감이 됐고요. 금리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소폭 내려서 0.602%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오늘 시장에 좀 이 관심을 끌었었던 재정 부양책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치 매코넬 미국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은 다음 재정 부양 법안 내에 또 다른 현금 지급을 지지한다라고 발언했다라는 기사인데요. 매코넬 대표는 화요일 발언을 통해서 미국 가정이 이 국가 정상화를 계속 도모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는 이 같은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부양 패키지의 규모 그리고 현금 지급 시에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 구간 그리고 실업수당 연장 등 관련해서 민주공화 간의 이견이 좀 여전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참고적으로 지난 3월에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200달러를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연소득 9.9만 달러까지도 조금씩 삭감한 규모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이 쟁점은 뭐고 또 양측 주장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네, 지금 쟁점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부양 법안의 이 규모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1조 달러 정도의 한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 측에서는 한 3.5조 달러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현금을 만약에 이번에도 지급할 시에 그 대상 소득 구간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매코넬 대표는 이 연소득 4만 달러 선에서 끈차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 그 처음에 현금을 지급받았던 이들 중에서 2천만 명은 대상에서 이번에는 제외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측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은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안에 대한 좀 이견이 좁혀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장 막판에 매코넨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라는 발언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는 증시뿐 아니라 금값도 끌어올렸는데요. 현재도 금값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여기에 대한 전망, 어떤 전망들이 나와 있나요? 네, 간밤에 금값이 한 1.5% 내외로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온스당 1843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장 중에는 또 1844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9년 만에 금값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이런 추가 부양 논의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 EU에서 팬데믹 회복 기금에 합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또 통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품 가격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값의 사상 최고치는 지난 2011년 9월에 온스당 1920.3달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이 같은 신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시티는 또 이어서 3에서 5개월 내에 온스당 2,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30%로 적지 않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CNBC의 유명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시장이 요즘에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시장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 말만 들어보면 뭐 시장에 거품이 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반대의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발 1999년 닷컴 버블과 비교하지 말아달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제 요즘에 시장에 움직이는 것 가운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치 스몰캡처럼 트레이딩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요즘에 상승하는 거는 1990년대 닷컴 버블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얘기했던 시장에 마치 정말 정신없이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시장 자체 움직임이 정신없고 미쳤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시장이 지금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마치 1999년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다고 표현을 한 건데요. 뭐냐면 1999년 당시에는 어떤 가치도 없었던 정말 나쁜 기업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 기업 가치를 받았다면 지금은 unbelievably, 그러니까 굉장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기업들이 좋은 그 시총을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서 거품이 곧 꺼질 듯이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짐 크레이머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 시총 1조 5천억 달러가 넘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또 테슬라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모두 요즘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죠. 팀장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들에 대한 기대감을 월가에서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 이유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을 좀 돌입을 하면서 IT 업종 같은 경우에 EPS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그러면서 유틸리티와 함께 그나마 굉장히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닷컴 버블과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당시는 어떤 시스코 시스템즈라든지 이렇게 이 인터넷 인프라를 좀 까는 그런 기업들이 좀 시총도 좋았고 주가 흐름도 굉장히 가팔랐던 그런 기업들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IT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 즉 엄청난 이 유저 기반을 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계속해서 창출해내는 그런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얘기를 하셨듯이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인식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도 베이크레스트 이 파트너스라는 IB에서는요,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번에 좀 실적 발표가 결국은 뉴스에 팔아라라는 것을 실현하는 그런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대형 IT주에 대해서는 시장이 실적을 더 엄격하게 볼 가능성은 저희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날 외신에서 좀 뜨겁게 이슈가 됐던 소식인데요. 미국 법무부가 중국 해커 2명을 기업들로부터 영업 기밀을 훔쳤다는 이유로 기소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을 목표로 영업 기밀을 훔쳤다, 백신 연구 기밀 사항을 노렸다며 이 기소를 한 건데요. 실제로 이 해커들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법을 개발하는 제약사들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접촉을 해서 취약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연방 검찰은 해커들이 중국 정부가 흥미를 보이는 정보를 훔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 역시 이 해커들을 훔치는데, 기밀을 좀 빼오는데 지지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는 중국은 이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이 힘겹게 얻어낸 코로나19 연구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끝없는 이 굶주림을 위해서 러시아와 이란, 북한과 같이 사이버 이 범죄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주는 부끄러운 국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기소장은 해커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에 어떤 연구사항, 어떤 기밀사항을 훔쳐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즉각적인 답변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중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런 해커들이 기소가 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연구 결과를 탈취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들 관계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갈등의 좀 불씨는 여전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코로나19의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는 것이 자신들이 대응에 좀 미숙했다라는 그런 책임을 돌리는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등의 좀 꼬투리를 잡을 그런 여지도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도 트럼프의 재선이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굳이 유화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산하는 듯 하면서 그동안 좀 맞불 작전을 펼쳐왔죠.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불씨는 좀 여전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백신 연구에 대한 어떤 기밀 사항을 탈취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제공할 가능성이 좀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 어떤 1단계 무역 합의 파기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은 또 좀 낮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방산주와 산업재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배당이 풍족한 금융주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주가 고공행진에도 S&P 500 지수 편입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저도 관심이 참 많은 기업인데 로키드 마틴이 실적을 발표했나 봐요,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많이 사는 그런 미국 주식 중에 하나인 세계 최대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비트를 하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향을 하는 비트 앤 레이즈를 이번에 달성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162.2억 달러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컨센서스도 한 10억 달러 정도 비트를 했고요. 조정 EPS 같은 경우에도 5.79달러로 역시 이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양호한 결과를 내놨고요. 특히 올해 전체 가이던스를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622.5억에서 640억 달러로 제시했던 것을 635억에서 65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EPS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향 조정을 하면서 연 남은 기간에도 호실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지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2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도 1,503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1분기에 1,440억 달러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결과를 이번에 내놨습니다. 자, 이번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은 일단 긍정적이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네, 평가도 대체로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버티컬 리서치 파트너스라는 이 IB에서는요, 안 좋아할 부분이 없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두 자릿수 좀 증가율을 보였고, 그리고 양호한 수주 잔고, 여기에 또 이익과 현금 흐름에 대한 가이던스 상향 등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한편 또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핵심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전투기 F-35를 2분기 간에 25대 인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분기에 22대 대비해서는 늘어났지만은 전년 동기에 29대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된 수치를 이번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로키드 마틴 실적 호조의 방산주뿐만 아니라 산업재주까지 동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들 업종이 그간 부진했는데 이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면서 모두 올라준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노스럽 그루먼이라는 회사가 있죠. NOC라는 티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라는 또 기업도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보잉도 덩달아 좀 상승을 하면서 방산주를 비롯해서 산업재주 전반에 이번에 로키드 마틴의 호실적이 좀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산업재 기업 중에 이제 처음으로 실적을 좀 스타트를 끊는 것이었는데 산뜻하게 좀 출발을 한 것이 결국은 섹터의 투자 심리도 살려놓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우주와 또 방위산업 세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마이너스 27%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는 S&P 500 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언더퍼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렴해진 밸류에이션, 여기에 더해서 민주공화 양당 간에 어느 쪽에서 집권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국방비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 하에서 이런 투자 매력을 좀 제시하는 그런 일각의 의견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켓워치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금융주에 투자해야 될 때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과 함께 보시면은 그 빅 금융주, 그러니까 빅 뱅크들은 현재 충분한 그리고 풍부한 배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주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인데요. 사실 약간의 미묘한 그 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금융주가 배당을 주기 때문에 금융주에 투자하라 이런 의견보다는 배당을 줄 만큼 금융주들이 현재 현금도 충분히 갖고 있고 그만큼 대차 대조표가 건실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면 금융주에 투자하라 이런 그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 금융주의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요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죠. 백신이 개발된다면 경기가 정상화될 것이고 경기 회복 기조와 더불어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금융주이기 때문에 이 금융주에 투자하라라는 의견인데요. 일단 그 가벨리 글로벌 파이낸셜 서비스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융주의 경우에는 앞으로 몇 년간 2배에서 3배는 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아무 금융주나 모두 다 그냥 가는 것은 아니겠죠. 금융주 가운데서도 선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4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으로 분기 실적을 이미 좋게 기록한 기업들, 바로 그 대표적인 기업이 JP모건, 시티그룹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 이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는 기업들을 꼽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배당을 삭감했던 기업도 있었죠. 금융주 가운데 이런 기업은 그만큼 현금 흐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서 그런 기업은 유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다만 이번에는 시티그룹이라든지 JP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금융주들은 배당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저평가된 금융주를 꼽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7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해 보인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제프리스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산 가치 대비 한 6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자, 마지막 조건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겠죠. 경기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경기 회복이 일어나야지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금융주가 좋아질 텐데 팀장님 그 금융주에 대해서 저도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업종 대표주를 JP모건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JP모건도 그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서도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즉 금융주가 시장을 좀 아웃퍼폼했을 때가 언제였나를 좀 되돌아보면은 결국은 경기 상황이 좋았을 때, 그러니까 금융주는 다른 것을 좀 차치를 하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가 불안해서 대손 충당금을 이 금융권에서 많이 쌓고 있는 지금이 과연 좀 적절한 투자 시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경기 반등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접근은 가능한 그런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줄 파이낸셜이라는 IB에서도 금융 섹터 랠리가 경기 회복의 전조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견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주시죠. 네, 저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테슬라의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최근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테슬라, 과연 S&P 500 지수로 편입될 수 있을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3배 이상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테슬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렸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을 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끌기도 했던 이 테슬라가 S&P 지수로 편입을 한다면 테슬라와 S&P 지수뿐만 아니라 이 지수를 뒤따르는 인덱스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상당히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 또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우선 4분기 연속 이 일반 회계 기준으로 GAAP 흑자를 달성해야 하죠. 테슬라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연속 3분기 흑자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다소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분기 테슬라의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마켓워치에서는 테슬라가 실자 달성으로 시장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이번 분기 흑자가 날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내로 S&P 500 지수로의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지수 편입과는 상관없이 최근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데에 따른 조정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테슬라의 이익 대비 주가는 상당히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크게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거품 가능성까지 따라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 22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23일이니까 내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실적 발표에 따른 S&P로의 편입 기대감이 상당히 일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가 S&P 500 지수로 편입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지금 한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포브스에 따르면요. S&P 500 지수에 편입될 이 경우에 스파이 같은 ETF, 그러니까 S&P 500 지수를 추적하는 ETF에서 660억 달러 어치의 주식을 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즉 엄청난 매수 물량이 좀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은 지수 편입이 꼭 주가 폭발로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킹알파라는 이 미디어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S&P 500 지수에 편입됐던 기업 61개를 추적한 결과 편입 후에 30일간의 평균 상승률이 단 1.2%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상승 확률도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편입 발표 후에 30일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2.47% 주가 상승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이 닷컴 버블이었던 1999년에 편입된 야후 같은 경우는 5일간 64% 급등했던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S&P 500 지수 편입은 상징적인 의미가 클 수가 있다. 결국은 닷컴 버블 때 야후, 그런 인터넷 기업처럼 The Next Thing, 즉 향후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가 지수 편입 여부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흑자 여부 외에도 어떤 중국 시장에 대한 자체적인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데이와 관련된 디테일 정도를 살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들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 한 가지가 떴는데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게 이 정도 이야기가 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이 기사 끝인데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코로나 확산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발현될 것인지 7시에 선물 시장 열리면 우리는 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장혜진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